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날 걸 한국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까? 그 한 문장이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백악관조차 몰랐던 그 순간을 어떻게 서울이 먼저 예감했단 말입니까? APEC 회의를 앞두고 판문점 견학이 돌연 중단됐습니다. 언론은 침묵했고 군은 말을 아꼈습니다. 공식 입장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잠정 중단한다. 그러나 이상했습니다. 카메라들이 철수하고 외신 기자들이 자리를 떠난 그곳에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이 무언가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의 안보 분석가 에단 블레이크가 서울로 향했습니다. 그는 냉소했습니다. 설마 한국이 트럼프보다 먼저 움직였다는 말인가? 하지만 도착 첫날 그는 이상한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회의 자료였지만 그 안에는 모든 비밀을 암시하는 한 문장이 숨어 있었습니다. 판문점의 7분 공백, 갑작스러운 인사교체, 그리고 아무도 말하지 않는 설계. 모든 단서가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날 서울은 무엇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까? 누가 언제 어떻게? 세계를 뒤흔든 그 만남의 퍼즐을 먼저 완성했던 것일까요? 이제 그 숨겨진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트럼프가 북한에 간다는 걸 미리 알고 있었다고요? 저는 에단 워커 15년간 국제무대를 누빈 영국 출신 전문가입니다. 워싱턴에서 깜짝 방한이라며 난리칠 때 한국은 이미 다른 걸 준비하고 있었어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이 아니라 평양 루트 말입니다. 제 손에 들어온 기밀 문서에는 충격적인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판문점은 미끼, 진짜는 평양행. 세상에 한국이 이 모든 걸 설계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사건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서울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깜짝 방한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북미 회동까지 추진한다고요. 처음엔 저도 의심했습니다. 또 이벤트성 아닌가? 워싱턴 라인에서도 마찬가지 반응이었어요. 제 동료 마이클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에단 가능성 낮다고 봐. 실무 접촉도 없었는데 뭔 회동이야?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견학이 전격 중단됐거든요. 15년간 분쟁 지역을 취재해온 제 경험으로는 이런 조치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현장에 직접 가봤습니다. 공기부터 달랐어요. 경비병들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더군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뭔가 준비되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그때 한국 정부 내부 관계자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익명을 조건으로 만나자는 거였어요. 서울 시내 한 카페에서 만난 그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워커 씨, 지금 돌고 있는 소문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모든 언론이 판문점에 주목하고 있지만 진짜는 다른 곳이에요. 그가 건넨 문서를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의제 프레이밍 전쟁이라는 제목 아래 상세한 계획이 적혀 있었거든요. 이건 돌발이 아니라 정교한 설계였습니다. 문서에는 놀라운 내용들이 담겨 있었어요. 한국이 단순히 미북 회동을 중재하는 게 아니라 아예 의제 자체를 프레이밍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핵화 원칙을 사수하면서도 군비 통제 전환은 차단하는 이중 트랙 설계죠.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이 깜짝 회동 자체보다 사전 여론과 의제 프레임을 먼저 공략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회담이 성사되든 말든 이미 프레임은 한국 쪽으로 넘어왔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반문했지만 그는 담담했습니다. 워커 씨가 보신 건 계획서의 일부일 뿐이에요. 실제로는 훨씬 더 큰 그림이 있습니다. 워싱턴으로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료들에게 이 정보를 전했죠. 하지만 반응은 여전히 냉소적이었어요. 에단, 너무 과대 해석 아닌가? 한국이 그런 고도의 전략을 짤 능력이 있을까?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문서는 너무 정교했어요. 우연히 나올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분명 뭔가 큰 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문서를 다시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제가 알던 한반도 외교의 모든 공식이 바뀌는 겁니다. 한국이 단순한 중재자가 아니라 설계자였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단순 이벤트가 아니다. 제 통념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15년간 쌓아온 경험과 상식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한국이 정말로 이 모든 걸 오키스트레이트하고 있다면 저는 완전히 새로운 한국을 발견한 셈입니다. 다음 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워싱턴의 냉소를 뒤로하고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한국이 정말로 이런 고도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지 제 눈으로 직접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외교부 실무 브리핑룸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온 기분이었습니다. 화이트보드에 빼곡히 적힌 도식들을 보세요. 비핵화 원칙 사수 군비 통제 전환 차단 이중 트랙 설계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브리핑을 진행한 김 과장은 차분했어요. 하지만 그 차분함 뒤에 숨은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워커 씨, 저희는 깜짝 회동 자체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럼 뭘 노리는 겁니까? 프레임이죠. 회담 이후의 담론 구조를 미리 설계하는 겁니다. 충격적인 발상이었어요. 한국이 회담 성사 여부보다 회담 이후 10년을 내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벤트가 아니라 규칙을 바꾸려 한다는 거죠. 김 과장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케빈 킴 인성 같은 인사들을 과대 해석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이거든요. 한국의 접근법이 미국과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미국은 인물과 이벤트에 집중하는 반면 한국은 구조와 시스템을 먼저 설계하고 있었어요. 사람보다 시스템, 한국은 사람을 시스템 속에 두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리스크 매트릭스였어요. 화면에 펼쳐진 표를 보니 한국 군경청의 협업 시스템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사고 제로 전략이라고 불리는 이 시스템은 정말 정교했습니다. 우리는 불확실성을 변수로 두지 않습니다. 김 과장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겁니다. 15년간 현장을 누빈 제가 봐도 이런 수준의 리스크 관리는 처음이었어요. 한국은 위기 관리를 운에 맡기지 않았습니다. 습관으로 만들어놨더군요. 브리핑이 진행될수록 제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미북 회동을 중재하는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외교 운영 체계를 실험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들은 그날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를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중얼거리자 김 과장이 미소를 지었어요. 정확합니다. 회담은 하루지만 프레임은 10년을 지배하거든요. 참모들의 보고 방식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짧고 군더더기가 없었어요. 핵심만 딱딱 전달하는 스타일이었죠. 감정이나 추측은 배제하고 오직 팩트와 옵션만 제시했습니다. 한 참모가 보고했습니다. 여론 마이너스 의회 마이너스 동맹 3축 그래프 업데이트 완료했습니다. 화면에 뜬 그래프를 보니 한국이 얼마나 다각도로 상황을 분석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단순히 한반도만 보는 게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보안폰 너머로 들리는 합참 알림음도 인상적이었어요. 군과 외교부가 실시간으로 연동되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이런 시스템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미국식 돌파보다 한국식 정교함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죠. 정말 그랬어요. 한국은 감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체계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브리핑이 끝날 무렵 출입 기자들의 표정 변화도 눈에 띄었습니다. 처음엔 의구심이 가득했는데 점점 진지해지더군요. 한국의 설계가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죠. 퇴청길에 김 과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워커 씨, 저희는 확률 게임을 하지 않습니다. 구조 게임을 하거든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한국이 확률에 기대지 않고 구조를 바꾸려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성공 확률을 높이는 게 아니라 실패해도 손해보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거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 설계가 통하면 정말로 판이 달라질 것 같았어요. 한국이 단순한 조연이 아니라 주연으로 나서는 거였거든요. 나는 한국을 과소평가했다.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5년간 국제무대를 누비면서도 한국의 이런 면은 전혀 몰랐어요. 겉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 역량 사이에 엄청난 갭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워싱턴 동료들에게 브리핑 내용을 전했습니다. 반응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예전만큼 냉소적이지는 않았어요. 제가 전한 디테일들이 설득력이 있었거든요. 잠자리에 들기 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게 될까요? 한국이 준비한 설계의 전모가 점점 궁금해졌습니다. 해외 언론들이 난리였습니다. 또 사진 찍기 쇼라는 조롱성 헤드라인이 곳곳에서 터져나왔어요. 저도 솔직히 흔들렸습니다. 쇼라는 단어가 생각보다 설득력 있게 다가왔거든요. 더 당황스러운 건 한국 내부 상황이었어요. 정치권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배제 우려 진영과 현실 설계 진영 사이에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죠. 한 정치인이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또 바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 배제되고 끝나는 거 아닌가요? 배제의 공포, 그것은 한국의 역사적 기억과 깊이 연결된 감정이었어요. 과거 회담들에서 겪었던 쓰라린 경험들이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거죠. 하지만 정부 쪽 입장은 달랐습니다. 외교부 관계자가 반박했어요. 배제를 두려워하면 영원히 객석에 앉아있게 됩니다. 이번엔 우리가 무대를 설계하는 겁니다. 저는 북한의 최근 발언들을 분석해봤습니다. 핵보유국 인정을 전제로 한다는 입장이 여전히 견고했어요. 문턱이 정말 높았습니다. 콘크리트 같았죠. 더 복잡한 건 중국과 러시아 변수였어요. 두 나라의 연대가 강화되면서 북한의 협상 여유가 늘어났습니다. 시간은 북한 편이었어요. 국익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의 함수다. 제가 노트에 적어둔 문장이었습니다. 감정적으로는 회의적이었지만 구조적으로는 한국의 접근법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신문 스크랩을 뒤적이며 과거 회담들의 흑역사를 되돌아봤습니다. 1994년 제네바 합의, 2005년 육자회담 공동성명, 2018년 싱가포르 회담. 모두 화려한 시작과 씁쓸한 결말을 반복했죠. 이번엔 다를까?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준비 과정을 지켜보니 예전과는 뭔가 달랐어요. 감정이나 기대에 의존하지 않고 철저히 시스템에 기반해서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시청 앞을 지나다 보니 찬반 플래카드들이 대조를 이뤘습니다. 평화의 기회를 놓치지 말자와 또 속을 수는 없다는 문구가 나란히 걸려 있었어요. 민심도 갈라져 있었습니다. 제 노트를 다시 펼쳐봤어요. 전제 -2, 제 -2행 3단계로 분해해서 분석한 내용이었습니다. 북한의 전제 조건이 높을수록 의제 설정의 중요성이 커진다는 결론이었죠. 가능성 10%도 준비 100%면 기회가 된다. 한국 정부의 논리였습니다. 확률이 낮다고 해서 포기할 이유는 없다는 거였어요. 오히려 확률이 낮을 때 준비의 가치가 더 커진다는 계산이었죠. 동맹 브리핑룸의 지도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반도는 정말 작은 반도예요. 하지만 이 작은 반도가 세계 질서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넘은 회의실에서 커피 얼룩을 닦으며 깨달았어요. 한국의 관료들은 감정이 아니라 논리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배제의 공포를 이기는 방법은 설계의 주도권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나는 확률보다 시스템을 믿기로 했다. 그날 밤 제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물론 성공 확률은 여전히 낮았어요. 하지만 한국의 시스템적 접근법은 확률을 뛰어넘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워싱턴 동료들과의 화상회의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이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접근하고 있어요. 이게 핵심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동료들의 반응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처음에 냉소해서 조심스러운 관심으로 바뀌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신문 헤드라인을 보니 여전히 회의적인 논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확률의 게임이 아니라 시스템의 게임으로 접근해보기로 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설계의 정교함을 더 깊이 파보고 싶었어요. 혹시 정말로 새로운 외교 패러다임이 나오는 건 아닐까 하는 기대감이 생겼거든요.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주변 카메라 포지션이 재배치되고 있었어요. 파파라치 각도를 완전히 차단하는 배치였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죠. 그들은 보여줄 것을 골랐다. 안 보여줄 것도 골랐다. 제가 중얼거린 말이었어요. 한국이 이미지 컨트롤을 시작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경우 군경 합동 리허설이었어요. 일반적인 리허설과 달랐습니다. 중간에 미확인 공백 7분이 있더군요. 이상했어요. 리허설에서 우연은 없거든요.
외교부 관계자에게 물어봤습니다. 7분 공백이 뭡니까?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말해줬어요. 7분이라는 시간이 우발적일 리 없었습니다. 한국 측 보도문 초안을 입수했을 때 더욱 확신했습니다. 핵심 문구가 있었거든요. 의제 명시 없는 회동은 없다. 단호한 한 줄이었어요. 이 문구의 의미가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한국이 즉흥적인 만남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죠. 모든 회동에는 명확한 의제와 프레임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었어요. 청와대 라인의 움직임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미국 의회 보좌진과 비공식 브리핑을 시작했더군요. 한국이 미국 내부를 교육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한 의회 보좌관이 질문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정말 이런 복잡한 설계를 감당할 수 있나요? 한국 측 답변이 인상적이었어요. 저희는 복잡함을 단순화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한국은 복잡한 상황을 체계적으로 분해해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미국도 배워야 할 부분이었죠. 민간 싱크탱크와 언론에도 변화가 감지됐어요. 비핵화 프레임 여론 앵커링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프레임을 고정하고 있었어요. 방송차 이동 동선을 추적해봤습니다.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모든 동선이 계산돼 있었습니다. 우연히 찍힐 수 있는 앵글까지 모두 통제하고 있었죠. 경호 블라인드 존 설계도도 획득했습니다. 정말 정교했어요. 7분의 공백이 이 블라인드 존과 연결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뭔가 중요한 일이 그 7분 동안 일어날 예정이었어요. 보도문 초안의 빨간 밑줄들을 보니 한국의 집착이 느껴졌습니다. 단어 하나하나를 정말 신중하게 선택하고 있었거든요. 쉘과 윌의 차이까지 논쟁하고 있었어요. 미국 의회 보좌관들의 질문도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한국이 제시한 프레임워크가 실제로 작동할 가능성이 얼마나 됩니까? 리스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냉정하지만 건설적인 질문들이었어요. 한국의 설계가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기 시작한 거죠. 뉴스룸에서 헤드라인이 바뀌는 순간도 목격했습니다. 처음엔 깜짝 회동 가능성이었는데 점점 의제 중심 접근으로 바뀌었어요. 한국의 프레이밍이 언론에도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위대한 외교는 보이지 않는 편집에서 완성된다. 제가 노트에 적은 문장이었어요. 한국이 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보이는 부분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진짜 승부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저녁 무렵 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은 관중이 아니라 감독이었어요. 카메라가 멈추자 역사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 동료들에게 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의 준비 수준이 우리 예상을 뛰어넘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이벤트 기획이 아닙니다. 이제 동료들도 진지하게 들었어요. 제가 전하는 디테일들이 너무 구체적이고 정교했거든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작은 기적들이 축적되고 있었어요.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죠. 한국이 정말로 뭔가 큰 걸 해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북한이 다시 선을 그었습니다. 전제 충족 없인 대화 없다는 재확인이었어요. 서울 분위기가 급냉했습니다. 강철 문턱 앞에서 모든 게 멈춰선 느낌이었죠. 더 악화된 건 미국 내부 상황이었습니다. 강경파들이 군비통제 전환 카드를 꺼내들며 비핵화 프레임을 흔들기 시작했어요. 이건 한국이 가장 경계했던 시나리오였습니다. 워싱턴의 한 정책연구소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비핵화는 거래 품목이 아니다라는 한국의 원칙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내용이었어요. 제가 그 보고서를 읽으며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국내 정치권도 다시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배제 우려가 재점화됐어요. 언론은 연일 또 당하는 거 아니냐는 보도로 포화 상태였습니다. 한 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소리쳤습니다. 정부는 도대체 뭘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또 바보가 되는 겁니까? 여론의 파도가 거셌어요. 한국 정부의 정교한 설계가 순식간에 집어삼켜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청와대와 외교부의 비상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저도 참관할 수 있었어요. 회의실 분위기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죠. 외교부 장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원칙을 재천명합니다. 의제 미합의 시 회동은 없습니다. 장관님, 그러면 정말 모든 게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한 참모의 우려 섞인 목소리였어요. 무산되더라도 원칙은 지켜야 합니다. 원칙을 버리고 얻는 성과는 진짜 성과가 아니거든요. 그 순간 저는 전율했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용기가 때론 가장 비싼 카드라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이 단순히 성과를 위해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새벽 회의가 계속됐습니다. 종이컵들이 쌓여갔어요. 하지만 아무도 지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집중하고 있었죠. 합참 의장이 보고했습니다. 북한의 강경 발언은 예상 범위 내입니다. 리스크 시나리오 B-3에 해당합니다. 놀라웠어요. 이런 상황까지도 이미 계산에 넣어뒀다는 겁니까? 한국의 시나리오 플래닝이 얼마나 치밀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쇼로 얻는 박수는 하루, 원칙으로 얻는 신뢰는 세대입니다. 외교부 차관의 말이었어요. 가슴에 박혔습니다. 한국이 단기적 성과보다 장기적 신뢰를 선택하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미국 강경파의 논문 인용문들을 반박하는 작업도 시작됐습니다. 각 주 하나하나까지 정밀하게 분석하며 대응 논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학술적 수준의 반박이었습니다. 소셜미디어 여론 지도 히트맵을 보니 빨간색이 대부분이었어요.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여론에 휘둘리지 않았어요. 여론은 파도입니다. 파도에 휩쓸리면 방향을 잃죠. 국정원 차장의 말이었습니다. 회동 없음 보도문 최종 문구를 결정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모든 참석자들의 표정이 굳었어요. 이 한 줄이 모든 걸 결정할 수도 있었거든요. 원칙 없는 회동은 쇼입니다. 대한민국은 쇼를 하지 않습니다. 최종 문구였어요. 강력했습니다. 타협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선언이었죠. 경호 라인의 표정도 굳어졌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무산될 수도 있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이 원칙이 판을 깨는가, 지키는가? 답을 찾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한국의 결연한 의지는 분명했습니다. 새벽 4시 회의가 끝났습니다. 모두들 지쳐 보였지만 패배한 표정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무언가를 해냈다는 만족감이 느껴졌습니다. 국익은 원칙의 가격을 지불하는 나라에게 돌아간다. 제가 노트에 적은 문장이었어요. 한국이 그 가격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기다림의 기술을 알고 있었어요. 조급하게 성과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부러질지언정 방향을 잃지 않겠다는 의지였죠. 그날 아침 신문들은 회동 무산 위기라는 헤드라인으로 도배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봤어요. 이게 진짜 시작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오늘 한국식 현실주의를 배웠다. 현실을 직시하되 원칙을 버리지 않는 것. 그게 한국이 보여준 현실주의였습니다.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미확인 공백 7분의 정체가 드러났어요. 그건 양측의 의제 문구를 동시에 제시하기 위한 안전 슬롯이었습니다. 동시성, 양쪽 모두가 먼저가 아니었던 거죠. 한국이 설계한 건 정말 치밀했습니다. 미국과 북한 양측 모두에게 같은 문구를 시간차 없이 전달하는 시스템이었어요. 0.1초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정교함이었습니다. 외교부 실무진이 설명했습니다. 동시성이 핵심입니다. 어느 한쪽이 먼저 받으면 협상력의 차이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7분이었군요. 정확합니다. 양측 시차와 전달 과정을 모두 계산한 결과입니다. 감탄했어요. 시간대 차이까지 고려한 설계였다니요. 한국의 기술력이 이런 데까지 미치고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문구의 핵심 내용도 공개됐습니다. 비핵화 원칙 재확인 군비통제론의 전환 금지 인도주의 조치 병행. 3가지 요소를 하나로 묶은 패키지였어요. 프레임의 문장 하나가 전쟁을 멈출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단어 선택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죠. 더 놀라운 건 백업 플랜이었습니다. 실패 시 대체 시나리오까지 완벽하게 준비돼 있었어요. 회동 보류 한미 확장 억제 강화 공개 준비까지 맞춰뒀더군요. 실패의 비용까지 예산에 넣다니. 제가 감탄하자
외교부 국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성공 설계는 보편적입니다. 하지만 실패 설계는 국가급이죠. 한국이 성공보다 실패 후 미래까지 이미 설계했다는 게 충격적이었어요. 이런 수준의 위기관리 시스템은 처음 봤습니다. 타임스탬프가 찍힌 동시전달 로그를 보여줬습니다. 0.01초 단위로 기록된 전송시간들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기술과 외교가 완벽하게 결합된 결과물이었습니다. 문구의 단어 선택 과정도 흥미로웠습니다. 쉘과 윌의 차이를 놓고 밤새 논쟁했다더군요. 법적 구속력과 정치적 의지의 미묘한 차이를 반영한 결과였어요. 플랜 B 브리핑 카드도 살펴봤습니다. A사 용지 한 장에 압축된 대안 시나리오들이었어요. 모든 경우의 수가 다 들어있었습니다. 합참과 외교부 간 한 라인이 울렸습니다. 긴장된 톤이었지만 당황하는 기색은 없었어요. 이미 예상했던 상황이라는 듯 침착하게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시뮬레이션 화면의 초록 체크들을 보니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모든 단계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였거든요. 위대한 외교는 동시성을 통제하는 기술이다. 제가 노트에 적은 문장이었어요. 한국이 보여준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시간을 정복한 외교였죠. 워싱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동료들도 이제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에단, 한국이 정말 이런 걸 해낼 수 있는 거야? 지금 목격하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기획이 아닙니다. 실시간으로 상황이 전개되는 걸 지켜보니 흥미진진했습니다. 만약 통한다면 역사적 선례가 바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이젠 결과만 남았어요. 모든 준비가 끝났고 실행만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외교부 청사 안은 고요했습니다. 폭풍 전의 정적 같았죠.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문장 하나가 미사일 100기를 만든다. 한 외교관의 말이었습니다. 과장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몇 개 단어가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걸 보고 있었거든요. 저녁 무렵 최종 점검이 시작됐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었어요. 한치의 오차도 허용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선이 아니라 구조를 바꿨다. 제가 깨달은 핵심이었어요. 기존의 협상 구조 자체를 재설계한 거였습니다. 게임의 룰을 바꾼 거죠. 밤이 깊어갔지만 아무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역사적 순간을 목격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열기가 느껴졌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됩니다. 외교부 장관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한국의 설계가 성공할지 실패할지 곧 판가름 날 거였어요. 전격 발표가 터졌습니다. 의제 문구합의 소식이었어요. 비핵화 원칙 재확인, 인도주의 조치 착수. 소리 없는 쾌거였습니다. 전 세계가 뒤집어졌어요. 깜짝 회동이 성사되든 말든 이미 프레임은 한국 안으로 완전히 들어와 있었습니다. 한국의 설계대로 흘러간 거였죠. 더 놀라운 건 언론 반응이었습니다. 회담 사진보다 합의 문구가 전 세계 톱기사를 장식했어요. 사진이 아니라 문장이 세계를 덮었습니다. CNN이 속보를 냈습니다. 한국식 의제 프레이밍의 승리. BBC도 문장으로 이긴 외교혁명이라고 보도했어요. 한국이 전면에 나선 거였습니다. 미국 강경파들의 반응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그동안 군비 통제 전환을 주장하던 이들이 한국안 지지로 돌아섰습니다. 프레임이 바뀌니까 사람도 바뀌더군요. 워싱턴의 한 정책연구소 소장이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한국의 접근법이 옳았다.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다. 180도 달라진 평가였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회의적이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찬사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외교부 청사 브리핑룸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기자들까지 함께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모르게 따라 박수쳤어요. 나는 외국인이지만 오늘은 같이 박수쳤다. 정말 그랬어요. 국적을 떠나서 이런 정교한 외교 설계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은 의제를 만드는 나라임을 보여줬습니다. 짧지만 강력한 선언이었어요. 한국이 이제 규칙을 따르는 나라가 아니라
규칙을 만드는 나라라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국제통신사들의 헤드라인을 비교해봤습니다. 로이터 한국, 새로운 외교 패러다임 제시. APAP 의제 중심 외교의 교과서적 사례. 프랑스 통신사 21세기 외교 혁신의 출발점. 모든 언론이 한국을 주목하고 있었어요. 조연이 아니라 주연으로 말입니다. 외교관들의 짧은 미소와 악수 장면이 클로즈업 됐습니다. 진짜 기쁨이 느껴지는 표정들이었어요. 몇 달간의 준비가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죠. 브리핑룸 뒤편에 걸린 태극기와 성조기가 조명을 받으며 빛났습니다. 동맹의 새로운 차원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었어요. 시민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자발적인 축하 집회가 열렸어요. 조용한 박수와 고개 끄덕임이 이어졌습니다. 과격하지 않지만 진심이 담긴 환호였죠. 역사는 사진으로 기억되지만 미래는 문장으로 움직인다. 한 시민이 피켓에 적은 문구였어요.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오늘의 승자는 의제를 만든 나라였어요. 저녁 뉴스에서 전문가들의 분석이 쏟아졌습니다. 한국이 쇼를 하지 않았다. 규칙을 바꿨다. 이제 외교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할 것 같다. 한국식 모델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 수도 있다. 찬사 일색이었어요. 비판적이던 논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워싱턴에서 긴급 전화가 왔습니다. 에단, 우리가 완전히 잘못 봤어. 한국이 이런 수준이었다니. 동료들도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한국의 역량을 완전히 과소평가했다는 걸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미국인이다. 그런데 지금 한국이 자랑스럽다. 정말 그랬어요. 국적을 떠나서 이런 외교적 성취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축하 연락이 이어졌습니다.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에서까지 축하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한국의 성공을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한국은 정말로 역사를 만들었어요. 감독이자 편집자였습니다. 보는 사람이 아니라 만드는 사람이었죠. 오늘 한국은 감독이자 편집자였다. 제가 노트에 적은 마지막 문장이었어요. 완벽한 하루의 기록이었습니다. 파급 효과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한국식 외교 운영 체계가 나토의 NATO 동맹 교육 커리큘럼 채택 논의에 올랐어요. 동맹이 한국에서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의제 프레이밍 전쟁 개념이 하버드, 옥스퍼드, 소르본 대학 글로벌 외교 교과서 케이스로 등록됐다는 거였어요. 학문적으로도 인정받은 거죠. 미국 국무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모델 연구팀을 구성하고 싶다. 워커 씨가 자문해 줄 수 있나? 15년 경력의 제가 이제 한국 전문가로 인정받게 된 거였어요. 아이러니했지만 기뻤습니다. 국내 담론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배제 공포 대신 설계 주도권 이야기가 확산되고 있었어요. 배제의 시대는 끝났고 설계의 시대가 온 거였습니다. 한 대학 교수가 강연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당하는 나라가 아니라 만드는 나라입니다. 청중들의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자신감이 넘치는 박수였습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 변수는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대응도 달라졌어요. 원칙 마이너스 리스크 마이너스 동시성 3축으로 지속 대응하겠다는 선언이 나왔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반응하는 외교가 아니라 선제하는 외교를 합니다. 강력한 선언이었어요. 한국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올라섰다는 걸 보여주는 발언이었죠. 유럽연합에서도 러브콜이 왔습니다. 유럽연합 외교 아카데미에서 한국형 리스크 매트릭스 강의를 요청한 거였어요. 한국의 시스템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강의한 표지를 봤을 때 감동했습니다. 코리언 마덜 더 아트 어브 프레임워크 디플로머시라고 적혀 있더군요. 한국 모델이 하나의 브랜드가 된 거였어요. 시민 강연장에서의 질의응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교수님, 우리나라가 정말 이런 걸 해낸 겁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자랑스러워해도 됩니다. 박수가 쏟아졌어요. 국민들의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방송 스튜디오에서도 분위기가 달랐어요.
한국을 다루는 톤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존경과 관심의 대상이었어요. 강한 나라는 힘보다 절차를 세운다. 한 방송인의 멘트였습니다. 정확한 분석이었어요. 한국이 보여준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저는 책상을 치웠습니다. 이제 분석가에서 증언자로 바뀔 때였어요. 한국 모델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게 제 새로운 임무였습니다.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워커 씨의 한국 체험기를 책으로 내고 싶다.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질 것 같다. 제목도 정해졌어요. 더 키 메이커즈 하우 코리어 체인지드 디플로머시 퍼레버였습니다. 창밖에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펄럭이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완벽한 엔딩샷이었어요. 동맹의 새로운 차원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었죠. 제가 마지막으로 노트에 적었습니다. 설계는 국력이다. 한국이 증명해 보인 진리였어요. 군사력이나 경제력보다 설계 능력이 진짜 국력이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워싱턴 동료들과의 마지막 화상회의였습니다. 에단, 내가 옳았어. 우리는 한국에서 배워야 한다. 나는 여기서 배웠다. 외교의 미래를. 정말 그랬어요. 한국에서 외교의 미래를 봤습니다. 한국은 위기를 관리하지 않습니다. 길들이는 법을 알고 있어요.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구조를 바꾸는 나라였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제 알았다. 한국은 키메이커다. 열쇠를 만드는 나라. 그게 제가 발견한 한국의 정체였습니다. 나는 한국을 분석하러 왔습니다. 그러나 내가 본 것은 통계가 아니라 운영체계였어요. 그들은 사진을 찍지 않았습니다. 문장을 만들었죠. 비핵화 원칙을 지키고 군비통제 전환을 막고 실패의 비용까지 계산해둔 동시성. 외교 그 정교함이 판을 바꿨습니다. 오늘 세계는 한국을 케이스가 아니라 기준으로 부릅니다. 나는 미국인입니다. 그럼에도 말하고 싶어요. 우리는 한국에서 배워야 한다. 역사는 쇼를 잇습니다. 그러나 설계는 세대를 지배하죠. 그리고 그 설계의 이름을 나는 한국이라 기록합니다.